합니다. 자, 오늘은 2장을 하려고 하는데, 2장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1장 덜 마친 부분을 잠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채권시장,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은행, 투자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 화폐의 기능, 이 부분을 봤는데, 자, 봅시다. 먼저 이제 화폐와 경제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결정한다. 라는 이야기죠. 고전적인 이론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화폐 중립성이죠. 그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화폐의 양은,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단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물가를 결정한다. 총 물가 수준은 경제 전체시와 서비스 가격의 평균인데 이거는 결국은 통화량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것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그런 걸 보여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결국은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에서의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그 물가 수준의 그림을 보면 뚜렷하게 완전히 거의 동반 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수준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꼭 정확하게 두 개가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화폐와 이자율. 화폐와 이자율. 자, 화폐 통화량 이자율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피셔 효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자율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명목 이자율을 이야기하죠. 이 명목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실질 이자율은 사실은 거의 고정된 값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변동을 설명하는 부분은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이자율을 변화시킨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통화량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자율을 변화시킨다. 결국 통화량 변화가 바로 이자율 변화로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기금리가 오른다, 미 장기금리가 오른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장기금리가 왜 오르느냐라고 하면 최근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 통화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하위 파워드, 머니터리 베이스, 화폐 발행액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는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M1이나 M2는 덜 늘었지만 일단 중앙은행의 엄청난 통화 발행 덕에 통화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지난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경기가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작용하면서 크게 인플레이션까지는 걱정을 안 했었죠. 그리고 경기 위축이 문제였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양이 엄청난 걸 보니까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대로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당장 간다는 것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기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단기금리 3개월 3개월 단기금리 아니면 1년 금리, 3년 금리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벤추얼리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채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게 화폐와 이자율의 관계입니다.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신용의 가격이고
화폐 가격은 물가 역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시의 관계, 통화증가율과 장기 국채증가율 사이에는 밀집한 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통화증가율과 이 이자율은 장기 채권 이자율. 물론 이제 뭐 항상 1대1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동반 변화 현상이 있더라.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지난 1년 동안에는 별로 화폐량이 그렇게 늘었는데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었죠. 그거는 이제 화폐량 화폐량은 늘었지만 그 외에 다른 경기 위축 요소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돼 가지고 장기 이자율에 영향을 안 줬던 겁니다. 안 줬던 건데 이제 그게 쌓이면 결국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통화량을 이야기했을 때 이 통화량 변화라는 것은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건데 실제 이제 1980년대까지는 그랬지만 이제 이 정책 그 방법이 1990년대부터는 이제 이자율을 타겟팅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뭐 말이 통화량 변화라고 하는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 통화량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이자율, 그 다음에 경제 성장, 고용,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쭉 해보니까 금융이라는 것이 워낙 옛날에 비해가 복잡해졌고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지고 뭐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량이 직접적으로 이 소위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채널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통화량이 늘었는데 그 실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늘었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조금 늘었는데 많이 늘었는데도 영향이 별로 없고 이제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이유는 금융 상품 간의 이동 때문에 통화량 변화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화폐 공급량 변화보다는 기존에 있는 금융 상품 간 변화, 그러니까 상품 간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이자율이 조금만 높으면 그쪽으로 몰리고 아니면 뭐 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위험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상품으로 몰리고 이런 변화 때문에 통화량 변화가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화량 변화 가지고 거시경제에 대한 경제 지표로 쓰기에는 굉장히 힘들더라. 그렇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보통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늘린다 줄인다라는 표현은 안 쓰고 정책금리를 높인다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현 수준에 비해서 정책금리를 뭐 통상적으로 보통 한 0.25%, 4분의 1%로 보통 정책을 합니다. 그건 이제 영미식 스타일인데 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따라는 하고 있죠. 한 번 정책할 때 보통 0.25% 올린다. 아니면 더 0.5% 올린다. 보통 이제 0.5보다는 0.25%를 뭐 달아가 올립니다. 가능한 한 정책은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또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한 번에 큰 충격을 줬다가는 뭐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타겟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두 분기에 걸쳐 가지고 뭐 이자율을 1% 올리자. 그렇다 그러면 한 번에 1%를 올리는 게 아니라 0.25%씩 매달 올립니다. 매달 4달에 걸쳐 올리는 그런 식의 정책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 차원에서는 그 반대죠.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하죠.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반면에 이 통화 정책의 반대에 있는 또 다른 그 수단, 이 재정 정책이죠.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이나 조세 정책을 다룹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재정 정책입니다. 그리고 보통 재정 지출을 늘린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형태를 띱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재정은 균형을 하는데 요즘 그것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적자 재정을 하는 나라도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지출을 늘려가지고 정책을 하는 것이 재정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 지금 재정 적자는 차입을 통해 충당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재정
뭐 예를 들어서 좋게 생각해 가지고 현재 균형이 없다, 균형 예산을 짜놨었다. 그런데 뭐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균형 예산보다는 더 지출을 늘려야 되겠다, 뭐 추경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든 어떻게 하든 더 지출을 늘린다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 세금을 더 걷어서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세금은 가만히 놔두고 돈을 빌려와가지고 차입으로 보통 내립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거죠. 빚을 더 내가지고 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정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현재 굉장히 논쟁이 많죠. 많죠.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퍼주기다라는 식으로 한쪽에서는 또 이쪽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한쪽에는 지금 사람 죽겠는데 그걸 지금 당장 안 주면 그건 안 주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이제 정책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상호 감정적인 비난이 지금 이 팽배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싸움꼴이죠. 싸움꼴인데 뭐 그거야 뭐 개인적인 스탠스에 따라 가지고 뭐 이 좌우를 안 보고 사람들이 그런 주장하니까 이래 되는데, 이 객관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웠다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에 다 배웠죠. 재정정책은 단기의 효과만 있습니다. 장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죠. 경제 성장 정책으로 재정 지출을 이야기하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고전학파적 장기 영역에서는 영향을 못 주고 단기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 결과들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단기에마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업률을 낮추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경제학적 중에 절반 정도,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는 그것마저도 효과가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계 내에서는 재정정책이라는 것 효과 유무에 대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있어도 아주 조금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가지고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통해서 충당한다, 국채를 발행한다, 그 이야기는 후대에 빚을 남기는 겁니다. 후대에 빚을 남기면서 그런 그 효과가 없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근데 세상은 사실은 뭐 꼭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를 떠났더라도, 경제적으로 물론 그렇더라도 사실은 뭐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국가가 있다, 그럼 국가가 뭘 하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더라도 국민들의 심리 안정이랄까, 뭐 진짜 힘든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거는 또 당연히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회복 효과 뭐 그것보다는 실제 이제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할 필요는 있는 거죠.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재정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별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재정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반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10조만큼 적자를 더 내가 빚을 더 냈으면 올바른 운영이라 그러면 뭐 내년이나 후내년에 10조만큼 다시 흑자를 내 가지고 그걸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후대에 빚으로 남기는 거죠. 빚으로 남기는 거죠. 빚으로 남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흑자를 내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죠. 갚는다 그러면 딱 그 반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조를 풀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성장률을 0.1% 높인다 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10조를 줄인다 그러면, 재정 흑자를 10조 낸다 그러면 재정 지출을 순지출을 10조 줄이는 거죠. 그러면 또 똑같이 마이너스 0.1%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효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즉시 뭔가 하면 또 원위치하기 위해 가지고 반대 효과가 똑같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경제적 차원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주장할 만할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가
뭐 어떻게 봐가지고 파퓰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소위 복지국가를 지어가면서 파퓰리스트 정권이 되면서 다들 빚을 엄청나게 지금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적다.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이 저만큼 가는데 우리나라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실은 그거 배울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망조로 가는 거죠. 그건 이제 소위 폰지 게임인데 소위 이제 빚쟁이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죠. 그죠? 결국은 감옥 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 문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 문제에서 빚이 많아지면 감옥 갈 일도 없겠죠. 결국은 그래 되면 누군가 어떤 세대가 그 빚을 다 짊어집니다. 어떤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쌓으면 그게 임계점을 넘으면 어떤 수준에서 어떤 세대가 그걸 다 짊어지게 되겠죠. 그 예가 최근에 나왔던 유럽의 금융위기입니다. 유럽의 픽스 네 나라,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이 네 나라의 재정,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하도 많아져 가지고 더 이상 그 채권을 안 사겠다. 국제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금융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꺼번에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부담을 다 나눠 가지는 거죠. 나눠 가진다는 것이 금융위기 난 나라들의 상태를 보라고요. 뭐 엄청난 그 부채에다가 엄청난 그러니까 실업에다가 그 다음에 소득이 없어지고 뭐 실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복지제도가 다 기존 이제 복지제도가 다 없어지고 복지 지출이 확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는 거죠. 경제 여력은 이만큼인데 복지 수준은 아주 잘 사는 선진국만큼 딱 해놓으면 몇 년 안 가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면 뭐 갔던 것을 더 깎아버리는 그런 이제 그 세대 국민들은 그런 이제 부담을 짐을 덮어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잘 다뤄야 되고 국가 부채는 이 늘어나는 것은 잘 제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나라가 적자는 잘 내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빚을 줄이는 것은 참 잘 안 하죠. 아무도 그건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니까 가능한 한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통화정책은 이야기하면 통화정책은 돈을 마구 찍어내죠.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비난하는 것이 아니 중앙은행은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왜 국채 찍어내 가지고 돈 좀 나눠준 가지고 그래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달라요. 다른 것이 원칙적으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통화 공급량이 느리더라도 사안이 종료되어 나면 대부분 다 회수를 합니다. 그건 회수가 가능한 것이 재정정책 같이 그냥 돈 나눠준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으로 돈이 나간 것은 대부분 그 액수만큼 채권을 사들인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액수만큼 채권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액션 안 취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 채권 만기가 되면 현금이 다 들어옵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채권들은 다 적격의무이기 때문에 적극 채권이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채권들만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그게 이제 사들인 채권이 만기가 다 돌아오면 그거는 사실은 푸른 돈이 그대로 다 회수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요즘에 테이프렉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이 증가를 줄이려고 그러면 뭐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기도 하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발행된 액수만큼 그대로 다시 다 원칙적으로 회수가 됩니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돈을 더 찍어 버렸다가 아니라 다 회수되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빚을 나중에 넘긴다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중앙은행이 그걸 이 사안이 종료된데도 불구하고 발행된 것을 다 회수 안 하고 가지고 있던 채권을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 만기가 되면 만기돼 가지고 채권이 줄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만큼 더 사들인다. 라는 식으로 총량이 늘은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재정 지출을 늘렸다. 재정 적자를 많이 늘렸다.
그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후대에 빚으로 넘겼다. 그러면 결국 후대가 그걸 갚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했다. 그러면 전 국민이 가지고 있던 현금의 10%만큼을 세금으로 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 통화정책, 최근의 양적 완화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통화정책이다. 아니면 최소한 지난번 미국 금융위기 때의 양적 완화 정도였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 기대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2008년, 7년, 8년의 미국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로 엄청난 통화량을 공급했지만 그거는 한 3년, 4년 전부터 테이퍼링이 들어가가지고 대부분 환수에 들어갔습니다. 최소한 미국은. 문제는 미국 외에 유럽이나 일본은 여전히 테이퍼링도 못하고 계속 있다가 지금 더 느리고 있는 판이죠. 그쪽 나라가 더 문제였죠. 미국은 그래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뭐 경제도 빨리 회복됐지만 그 발행됐던 통화를 다 환수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의 그 소위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이 낮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보니까 그때보다 비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됐고 그럼 저 발행된 돈을 다 회수할까?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 발행된 엄청난 돈을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수하면 뭔가 하면 돈이 확 지중이 줄기 때문에 이자율 당장에 오릅니다. 수급 때문에 당장에 오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놔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고 회수하게 되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건 아주 다양한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대 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계속 미래 세대의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정책들이고 그게 이제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Everything hangs together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보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죠. 전체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에 누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만 똑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돈을 받으면 좋다.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노 프리런치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 하면 다른 데서 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비용과 뭐 편익 아니면 뭐 어떤 고통 해결 그걸 고려해가지고 잘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누가 질문을 했나? 예, 화장실 필요한 사람은 갔다 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 그림을 보면 엄청납니다. GDP에 대한 재정 흑자, 적자의 비율이죠. 미국의 1950년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스타일은 딱 여기에 딱 붙어 있는 정부입니다. 0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GDP에 대한 퍼센트가 0인. 균형 재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이 경제학적인 기본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여기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 진폭이라는 것이 70년대 초까지는 진폭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뭔가 아마 조금 영역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70년대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지죠. 커지는데 이만큼 내려갔으면 다시 이만큼 또 올라가지고 또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좀 내려가고 이렇다 그러면 이 두 색깔을 합치면 거의 0입니다.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후세 그 빛도 안 드러나고 뭐 그냥 잘 굴러가고 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심해지고 있는 거죠. 뭐 기점이 이게 언제 기점이냐? 이 기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점은 석유파동입니다. 1973년에 석유파동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죠. 그때부터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지면서 경제에 대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퍼부으면 무조건 된다 라고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정치가들 아니면 일부 정책가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 부채로 쭉 쌓이고 있는 겁니다. 쭉 쌓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더 문제가 요때 한번 흑자가 클린턴 때 이때 한번 흑자가 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에 붙어가지고 더 과감하게 빚어낸 거죠. 하다가 뭔가 하면 또 언제든지 다시 흑자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때 왜 흑자자 따지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국가에 있는 재산을 팔아가 흑자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최근 뭐 이건 너무 심하죠. 물론 이제 이때는 아주 특수 상황 금융위기 때문에 한 해 재정 적자가 GDP의 10% 정도까지도 됐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줄었다가 다시 지금 또 이만큼 더 내려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큰 문제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합니다. 제일 심한 나라가 일본이죠. 지금 일본의 재정 적자가 국가 부채가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 전 모든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는 수치라 그러면 다른 나라 그러면 벌써 금융위기가 나도 몇 번 나야 될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 그냥 뭐 쏘쏘 가고 있습니다. 잘도 안 나가고 못도 안 나가고 그냥 겨우겨우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게 겨우 나갈 것이냐 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게 왜 문제냐 그러면 일본은 지금 매년 이 수준입니다. 매년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거의 정부 지출이 세금에 비해 가지고 뭔가 한 20, 30%가 더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문제가 어딘가 하면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늘고 나면 부채 이자 가지고만 해도 자동적으로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부자가 왜 부자냐?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자라는 이야기죠. 돈이 왜 많냐? 돈이 어느 정도 되면 돈을 낳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시드 마니를 마련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재산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진짜 허리 꽉 쪼매고 시드 마니를 마련해야 됩니다. 시드 마니 마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때부터 소득은 뭐 그냥 다 쓰면 되고 그 재산 자체가 이렇게 불어나죠. 그리고 재산이 클수록 불어나는 액수가 많아지니까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됩니다. 그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쟁이도 뭐 처음에 빚이 조금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언제든지 뭔가 하면 뭐 바짝 몇 달 일하면 몇 달 돈 벌면 뭐 바짝 한 1, 2만 돈 벌면 갚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빚을 더 늘립니다. 그거는 빚 자체의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 이자가 내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전체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일본은 그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는 거의 그 수준이 아닐까. 유럽도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 수준을 돌파하냐 마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절대 선진국을 보면 안 됩니다. 후진국을 봐야 됩니다. 후진국은 국가 부채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도 사줄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채를 지는 것은 선진국적인 현상이고 선진국적인 안 좋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선진국에서 배울 필요가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개인도 그러죠. 개인도 뭔가 하면 자산 관리 잘한다 그러면 빚을 많이 내가지고 뭔가 한 방으로 크게 한다라는 이야기 하죠. 뭐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99명은 다 망해요. 훨씬 빠르게 망하죠. 크게 망하고.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99명 중에 1명이 내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절대 안 나요. 운이 좋아야 됩니다. 아주 운 좋은 사람 아니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화폐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뭐 거시경제 관계에 대한 대부분 거시경제학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외환시장과 국제금융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국제금융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서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2장 금융 시스템의 개관. 자, 금융 시스템의 개관이란 것은 사실은 이번 학기 배울 내용을 그냥 한꺼번에 다 요약을 한 겁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연구를 개관한다. 그러니까 다 요약한다는 이야기죠.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을 비교하고 금융시장의 구조와 구성요소,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인 측면 등을 볼 겁니다. 또 이 앞에 이 부분은 이제 금융시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장에 시장 상품들이 있죠. 금융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기관으로 금융중개기관과 관련된 거래비용, 위험분담, 정보비용 등의 역할을 요약하고 여러 종류의 금융중개기관을 열거하고 이걸 설명하고 금융규제가 왜 필요한지 어떤 형태의 규제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한 학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걸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이제 3장부터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예, 시장 먼저 보고 뒤에 기관 먼저 보죠. 금융시장. 뭐 앞에서도 했지만 금융시장이란 것은 저축한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경제 주체들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그런 경제 기능을 한다. 경제적인 기능을 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경제, 금융 또는 금융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여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매번 보는 그림이죠. 거시경제학 첫 번째 파트에 항상 나오는 국민경제순환 모형 또는 경제순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거시경제는 이렇게 분석한다. 복잡다단한 현실경제를 이렇게 두 경제 주체로 나눈 뒤에 두 경제 주체 간에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 시장, 생산과 요소 시장 간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바로 경제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물건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팔리고 가게는 뭔가 생산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에 공급하고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이 바로 경제다. 그것이 경제다. 국가 경제다. 국가 경제가 운영되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원리다라는 것이고 이게 잘 돌아가면 경제가 좋은 상태고 이게 이제 뭔가 잘못 돌아가면 그때는 경제는 뭔가 문제가 생긴 상태다. 불황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 딱 요겁니다. 요 생산 요소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시장 이론을 여러분들이 보고 노동시장 과목들을 듣죠. 그거는 여기 있는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있는 생산 요소입니다. 노동, 토지, 자본이 있죠. 요 자본 이야기입니다. 자본. 자본의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자본이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추상적으로는 가계에서의 자본이 기업이 자본을 빌려간다. 뭐라는 이야기죠. 빌려가고 거기에 대해 대가로 이윤이나 배당금이나 이자를 준다라는 이야기하죠. 그 과정이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인데 이제 그 과정을 나눈다 그러면 이 생산 요소 시장이 금융 쪽에서 생산 요소 시장이 보면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작동할 수가 있고 또 구체적인 시장을 이야기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본이 이쪽으로 가고 대신에 이자나 배당금이 이쪽으로 가는 그런 채널이 하나고 주식이나 채권시장 그 다음에 시장을 안 통하면 시장이 잘 안 된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기관이 이 시장 역할을 대신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이 시장으로 시장의 기능을 금융기관이 하는 거죠. 금융중개기관 은행이나 그런 금융중개기관에 여기서 가계의 자본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예금을 받았어. 그 예금 가지고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면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돈 쓰고 이자를 은행한테 주면 은행이 예금자한테 이자를 주는 겁니다. 물론 자기 마진 떼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금융이라는 것은 화폐금융에서 이야기하는 금융은 요 부분의 일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 요소시장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토지시장 세 개가 다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자본 부분, 시장과 자본중개기관에 대한 것이 바로 화폐금융에서 이야기하는 금융에 대한 얘기죠. 금융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이 원활하게 이쪽으로 가느냐는 이야기죠. 그냥 이거는 파이프라인에 연결돼서 뭐 가스공사에서 가스 밸브를 열면 가스가 자동적으로 가정에 들어오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간에 그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뭔가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스는 한번 들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들어가가 쓰면 나중에 돈을 주면 되죠. 돈 주면 끝입니다. 근데 돈은 그게 아니에요. 자본은 안 됩니다. 자본은 주고 나면 나중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제일 큰 여기서의 위험이라는 것은 이 신용 위험인 거죠. 자본을 빌려줬다? 그러면 빌려줬다는 것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안전하게 중간중간에 이자도 제때 받고 그 다음에 원금을 약정한 날에 제대로 갚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라는 것이 금융의 제일 큰 요체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될 수 있고 신용이 쌓여 있으면 시장이 잘 돌아가는 것이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약하면 뭔가 시장이 그 기능을 못하겠다, 못 믿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기능을 양쪽에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을 금융기관이 해소해주면서 불이를 그간해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이죠. 여기서 경제순환무역에서 생산 요소 시장 파트 부분이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거시경제에서 화폐는 그냥 이 바깥에 있는 초록색 씁니다. 그러니까 금융하고 화폐는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빨간색에 대응해가지고 거래 교환의 매개체로 파란색, 녹색 선이 흐르죠. 이게 바로 화폐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화폐를 적정량만큼 공급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안쪽 흐름이 원활하다라는 거죠. 안쪽 흐름에 필요한 만큼 많이도 말고 적기도 말고 적다 그러면 거래가 잘 안 되고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으면 안쪽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적절한 만큼 파란 쪽으로 공급하는 것이 화폐, 통화 정책의 주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돈과 자본은 사람들이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두 개가 엉켜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돈과 자본은 다릅니다. 통화량과 자본은 다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보는 자본은 주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설명했고, 금융시장 기능은 그래서 저축한 여유자금, 아까 가계지만 실제 이제 그 자본이 있는 것은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자본의 공급자가 굳이 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만 본다 그러면 가계나 기업이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경제 주체들로부터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돈 빌리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금융이다. 돈 필요한 사람이 아까 그리면 전형적으로 기업이지만 뭐 꼭 기업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을 보면 기업보다는 개인 대출이 훨씬 많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다 개인 대출이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유와 필요한 사람 간의 연결이 금융이다. 직접금융은 뭐 아까 첫 번째 개론에서 우리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비교한다라고 했죠. 직접금융은 차입자가 하고 그다음 대부자가 직접 막교환하는 것을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뭔가 하면 차입자가 정권을 판매하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대부자가 자금을 차입한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을 통한 금융은 직접금융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거래, 주식의 거래 이런 것들은 다 직접금융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금융기관을 안 낀 경우가 직접금융입니다. 이게 직접금융이고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가지고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그 금융이 왜 필요하냐? 돈이 있어야지 기계도 사고 공장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경제를 돌리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뭐라 그러나 마증용가 어쨌든 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배분할 것이냐. 자, 돈은 그 이야기는 누구한테 빌려줄 것이냐라는 건데, 돈 빌리겠다는 사람은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것은 이 생산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돈을 안 떼먹고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효율을 그러면 사실은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에 따라 가지고 순서대로 딱 빌려주는 것이 그게 경제학적인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다라고는 볼 수 있죠. 또한 구매를 위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매를 위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재산에 넣는다. 그렇다 그러면 이 구매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지금 당장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 돈이 늘기도 하고 나중에도 꺼내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 평생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늙어서도 안 힘들게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금융시장의 기능입니다. 자, 금융시장. 지금 아까 보이는 그 그림을 금융 파트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경제 주체. 여기는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이 남는 사람, 대부자, 저축자, 돈이 남아있는 사람, 남는 사람인데, 가게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기업이나 정부나 외국인이 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시작하면 3분은 절대 안 해요, 요즘에는. 대부분 나라가 3분은 안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일은 아니지만 3분으로, 그러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자금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아마 싱가포르하고 노르웨이 정도, 그 두 나라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빚쟁이들 다 이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쪽에 있고, 국가들은 아니면 후진국들은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쪽 다 없죠. 그냥 그의 세금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이제 그런 나라일 겁니다. 어쨌든 여유 돈이 있는 것은 가게나 기업이나 외국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가게 내에서도 기업 내에서도 여유돈이 있고 아니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빚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기업, 정부, 가게,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네트로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 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여기 외국인이 없다, 네트로 봐가지고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개념이 아니라 국민을 다 포함한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순자금 대출해주는 국가입니다. 물론 국가는 빚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개인과 기업들은, 특히 개인과 기업들은 현재 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을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냐 그러면 그 지표는 사실은 경상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다라는 것은 네트로 봐가 그 국가가 외국에 비해 가지고 외화가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돈 빌릴 필요 없이 대부분 네트로 봐가지고는 그냥 손으로 봐가지고는 외국에다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들이 외국 주식시장에 주식을 마음대로 많이 사고 있는 거죠. 외환이 부족하다 그러면 개인이 그런 걸 투자를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건데 지금 개인이 완전히 자유롭게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외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위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돈 연결하는 것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연결하기도 하고 이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여기 직접금융이죠. 아니면 금융중개기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아니면 요즘 보험도 이런 거 하죠. 보험까지도 아니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금이 이렇게 가는 것은 중개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가는 것은 우리가 간접금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낀 것을 간접금융, 안 끼고 바로 거래하는 것을 직접금융.
금융시장을 통한 금융.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요런 화살표도 있죠. 금융중개기관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간다. 그러니까 금융중개기관도 사실은 요 허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죠. 자기 자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자본 가지고 시장에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돈을 대행해가 받아가지고 펀드 형식으로, 우리나라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볼 수 있는데,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가지고 간접 투자를 해주는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펀드에 가야겠다라는 것은 이런 채널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기관을 통해서 금융시장에 그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채널로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게 금융 시스템을 통한 자금 운영 과정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채권과 주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채무시장과 지분시장입니다. 채무시장은 채무증서, 채무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이고, 그걸 이제 채권이라고 하죠. 채무증서라는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이죠. 반드죠. 근데 이제, 반드를 의미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영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 본드, BOND, 노트, NOT, 그 다음에 빌,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다 채권으로 번역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만기에 따라 가지고 구분됩니다. 반드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장기채, 그 다음에 노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중기채, 그 다음에 빌 같은 경우에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채 그러면 트레저리 빌이라고 해야죠. 트레저리 빌. 그러면 보통 트레저리 빌이라는 것은 3개월 만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채인 거죠. 단기채.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국채 이야기고, 아니면 뭐 그 외에는 이제 주로 이제 회사채들이 많죠. 어쨌든 채무시장은 채권시장이고, 여기서 채권인 채무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 다음에 지분시장은 소위 기업의 지분이죠. 기업의 지분이 거래되는 시장, 즉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하나의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그 발행된 장수분의 1이죠. 그죠? 1만큼의 기업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의 지분이죠. 이게 거래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고,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지분을 판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영업회가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이용해 가지고 배당금을 주죠. 그런 것이 대표적인 금융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스펙트럼 내에서 분류해 본다 그러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채권시장도 발행과 유통, 주식시장도 발행과 유통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말대로 발행은 처음 발행하는 시장입니다. 처음 채무증서라든지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하는 과정, 그걸 발행시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통이라는 것은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것을 서로 거래하는 것을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발행과 유통이 다 됩니다. 채권시장에서도 발행과 유통이 다 됩니다. 투자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정권을 이수한다. 그러니까 투자은행은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 나오는 투자은행은 아마 더 쉬운 용어로 증권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증권사라고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증권회사, 시큐리티 펌입니다. 시큐리티가, 증권이라는 것이 시큐리티가 소위 반드앤드 그 스탑, 채권과 주식 이런 것들을 다 시큐리티,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권회사, 그런 걸 관련 다루는 회사가 증권회사입니다. 이 증권회사가 발행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빌리겠다. 그럼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기업이 채권 발행해가지고 이거 사십시오. 가지고 어디가 사나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 살 사람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장당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액수가 크고. 그러면 이제 증권사들이 그걸 살 만한 고액 자산가들, 주로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쭉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살 사람들한테 그 수요를 다 조사해가지고 발행을 해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IPO, 처음 채권 발행할 때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은행, 즉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가 필요합니다. 증권사가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IPO에 대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많았죠. IPO를 할 때도 또는 증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일반 개인 다수로 요즘에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사겠다고 야단이죠. 야단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덜 준다고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도를 최근에 좀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시장은 발행시장은 소위 기관 투자자용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낼 수 있는 사람이 주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하는 것이 이 투자은행의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 조금 지나가지고 주식시장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냉각기가 접어들면 그때는 IPO 자체가 잘 안 되고 개인이 안 사니까 그 다음에 아예 개인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은행 또는 증권사들이 발행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은 중개인과 딜러가 유통시장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중개인과 딜러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그러니까 옛날식의 중개인과 딜러 있는 시장에서 바로 거의 뭐 예를 들어 전자적인 거래로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홈 트레이딩 시스템 전자적으로 그냥 딜링을 합니다. 딜링 하는데 물론 여기에도 중간에 증권사가 끼어 있습니다. 이 거래소라는 것은 주식시장 증권거래소라는 것은 증권사들이 돈을 내 가지고 만든 거래기관입니다. 거래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는 다 증권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주식 투자를 해봤다 그러면 대부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죠. 어떤 한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홈 트레이딩 그러면 그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그 주식 거래소 만드는 돈을 낸 대신에 그 다음에 이 거래 중간에서 뭔가 중개인 딜러 역할은 안 하더라도 전자 거래하는 채널을 장악하면서 거기서 중간에 소위 수수료를 받죠. 그것이 뭐 중간 낸 돈에 대한 일부고 그 다음에 그게 또한 증권사의 수익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장외거래소 또는 장내거래소로 볼 수 있는데 거래소와 장외시장 거래소라 그러면 장내거래소입니다. 거래소라 그러면 시장이 존재한다. 그럴 때 장내고 장내 어떤 시장이 있다. 그 다음에 장외라는 것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장외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위치가 없다. 물리적인 시장이 없는 거래를 장외거래입니다. 대표적인 장내 거래, 장은 미국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소위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에 있는 거래소죠. 그 다음에 시카고의 보드 오브 트레이드, 여기서는 이제 나스닥과 그 다음에 선물 옵션들이 주로 여기서 거래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뉴욕에서 주로 거래되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증권거래소, 거기가 대표적인 거래소죠. 물리적인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장외는 그럼 뭐냐? 장외라는 것은 그 거래소 아니고 끼리끼리 거래하는 겁니다. 오버 더 카운트.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거죠. 어떤 것을 그렇게 하느냐? 주식도 거래소에 상장 안 된 주식은 그렇게 거래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비상장 주식 거래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일 큰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위 기관 투자자들끼리 가지고 서로 팔고 사고 합니다. 그거는 대부분 자기들끼리 장외 거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전화해 가지고 그냥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장외 거래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던 것이 옛날에는 장외 거래를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정수를 유가증권을 받고 돈을 주고 결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 유가증권 자체가 실물 발행되지 않고 전자적으로 발행되면서 소위 증권 예탁원에 그냥 그게 딱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뭔가 신용도 있으면 돈만 주고받으면 되는 겁니다. 돈만 주고받고 얼마 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내 거 이러면 쉽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또 외환
아니면 이게 페더럴 펀드는 미국의 국채입니다. 국채.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이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그런 채권은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그렇게 됩니다. 외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스펙트럼으로 이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나누면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정책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단기 채무증권을 거래하고 이 단기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은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1년 미만을 단기라고 합니다. 단기.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중기시장은 제대로 없는 셈이죠. 없는 셈이고 우리나라는 3년 이상이면 장기라고 합니다. 장기라고 하는데 뭐 아까 외국계에는 뭐 선진국계에는 보통 5년 이상을 장기라고 합니다. 장기라고 하고 1에서 5년을 중기라고 하죠. 그런데 뭐 그건 뭐 큰 중요하지는 않고 단기 금융시장은 주로 단기 채무 증서를 거래하는데 이 용도가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이다. 장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자본시장으로 하죠. 그러니까 장기 금융시장에서 돈 조달한 자금은 주로 자본입니다. 자본이란 것은 시설 투자용 자본이라는 거죠. 토지나 시설 투자용 자본을 위해서는 보통 장기로 돈을 빌립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건 한번 사가지고 오래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쓰면서 거기서 기계값을 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시설 같은 자본은 장기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고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주로 운영자금을 조달합니다. 운영자금. 그래서 결제대금이랄까 뭐 월급 줘야 되는데 뭐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하다. 뭐 25일 지나서 돈이 들어온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가서 기업들은 단기 금융시장 가가지고 돈을 융통을 합니다. 보통 융통원 같은 것을 발행해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그 실물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인해 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 보통 운영 자금을 빌리는 시장이 단기 금융 시장이고 자본시장은 기업의 시설 투자 같은 자본 조달용으로 하는 시장이 자본시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이렇게 딱 잘라보면 됩니다. 1년 미만은 단기 금융시장이고 3년 이상은 소위 자본시장이다. 그리고 물론 주식시장도 이 자본시장에 포함되겠죠. 주식시장은 만기가 없습니다. 만기가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당연히 자본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장에서의 금융시장에서의 주요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미국 예지만 뭐 한번 봅시다. 재무성 단기 증권, 소위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소위 T빌, 우리가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국채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 그 다음에 CP, 페더럴 펀드 및 증권. 자, 이걸 보면 발행 주체별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는 여기 적어놨죠. 은행의,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한 겁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하라고 보면 CD 살 것이냐 뭐 그런 걸 물어봅니다. CD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높습니다. CD란 것은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은행의 첫 번째 자금 조달 수단은 저축이죠. 저축인데 가지고 있는 저축, 들어와 있는 저축보다 돈을 더 많이 빌려주고 싶다. 그때는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은 CD를 더 발행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CD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유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CD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CD가 은행이 이거 단기금융 그리고 이 CD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만기가 단기금융 상품이라서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이고 그 다음에 CP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커머셜 페이퍼입니다. 어업이죠. 기업업입니다. 기업들이 발행한 소위 채무증서라고 보면 단기 채무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은 사실은 리얼빌입니다. 리얼빌이라는 것은 실물이 상업음이 아니라 진성음이라고 하는데 진성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납품에 따라 가지고 어음을 발행하죠. 그러니까 뭐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했다 그러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현금을 결제해 주지만 보통 다들 돈이 빡빡하니까 어음으로 결제를 많이 해주죠. 그럼 보통 3개월 어음 같은 걸 끊어줍니다. 그럼 그 어음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납품을 하고 어음을 받아왔다. 그러면 납품한 회사로서도 돈을 월급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할인합니다. 은행 가가지고 그 담보로 대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조달해가지고 월급을 준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C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페더럴 펀드 및 정권 RP. 뭐, 이거는 이제 아주 초단기, 그러니까 금융정책의 금융정책의 결과로 나와 있는 단기적인 금융상품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게 단기 금융상품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중에서 단기 국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기 상품은 CD, 은행 CD가 줍니다. 은행 CD하고 CP, 이게 두 개가 주 시장입니다. CD하고 CP가 주 단기 상품이고, 우리나라 국가는 단기 채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페더럴 펀드 정권 이것도 없습니다. 뭐 정권 RP는 조금 있죠.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주요 장기 금융상품. 그러니까 장기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자본시장을 보면 제일 큰 것은 주식이더라. 총액으로 봐가 주식이 제일 크더라.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봐가지고 제일 액수가 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택 모기지. 자, 이게 뭐냐? MBS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기지 백 시큐리티. 그러니까 주택 모기지. 이거죠. 이게 모기지 담보 채권입니다. 모기지 담보 채권. 실제 이게 미국 금융 위기를 일으킨 도화선이 된 거죠. 이게 대표적인 채널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량 주택 담보가 아니라 불량 주택 담보 대출. 그게 이제 금융위기를 일으켰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그렇죠? 자, 뭐, 이거 쭉 다 보기 전에 이거 두 개를 딱 비교해 본다 그러면, 자,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이 바뀌었다. 회사채보다 주택 모기지가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두 개 비교가 안 됐습니다. 회사채가 시장에서 주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대출은 없었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개인 대출이 된 거죠. 근데 뭐 미국은 이제 일찌감치부터 보면 뭔가 하면 이 모기지가 회사채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주체가 누구냐? 기업이 아니라 이 모기지라는 거죠. 개인이 주로 이제는 주 대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집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그게 금융시장에서 돈 빌리는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채가 비중이 낮아지는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기업의 자금 수요는 채권이 아니라 주식으로 빠진 겁니다. 이것까지 합쳐버린다면 당연히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제일 많습니다. 뭐 이게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이제 채권은 줄어드는 것이 채권보다는 주로 주식으로 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의 특징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특징이고, 반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의 국가들하고 영국은 또 다릅니다. 대륙의 국가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릅니다. 주식보다는 주로 채권을 통해 가지고 많이 조달합니다. 이 금융이 양쪽이 다른데 대륙식과 영미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영미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주로 자금 조달이 되고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발행한 장기 채권, 뭐 정부나 정부 대행기관, 주정부 다 국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뭐 상업대출, 장기대출, 소비자대출. 소비자대출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외의 소비자대출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담보대출이죠. 자동차 살 때 뭔가 하면 일시불 다 주는 것보다는 뭐 할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할부가 팩토링에서 하기도 하고 은행에서도 다 다룹니다. 소비자금융. 최근에는 이 부분이 꽤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 및 농업, 모기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에서의 주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나라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자, 그래서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대해서 뭐 대강 형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성격과 형태와 기능 이런 걸 이야기해봤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개념이죠. 금융시장의 국제화. 자, 금융시장이 이제 얼마나 국제화됐냐라는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자금 순환 모형에서 보면 이 자금의 빌리고 빌려주는 주체에 보면 양쪽에 다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는 국제화되어 있다. 거죠.
물론 이제 안 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은 다 국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의 완전히 국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외국 주식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이제 복잡하고 채권 부분이 훨씬 더 다양하게 먼저 국제화가 많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외국채, 유로본드, 유로커런시.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채는 그냥 외국인 채권인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팔리며 해당 외국 통화로 표시되는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채를 총칭해서 양키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키본드. 양키본드는 미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미국 사람 말고, 미국 기업이나 미국 금융기관이나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안 쓰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 시장에 와가지고 미국 달러로 발행한 채권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행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난 그 9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발행했죠. 미국 금융시장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외환도 부족했고, 그래가 처음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소위 이 양키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외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채권 이름을 아리랑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랑 본드. 아리랑 본드라는 것은 그때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보면 기재부입니다. 우리나라 기재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미국에 가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발행된 채권만큼 달러만큼을 우리나라에 들고 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 뭐 그 달러가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발행합니다. 항상 발행하는 것이 그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시장은 그 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발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현재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융상품들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예로 일본이 미국 시장에 가서 발행하는 달러 채권은 우리가 사무라이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라이 본드. 그러니까 일본의 외국채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외국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자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발행한 채권이죠. 채권인데 한국인들이 와서 발행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름을 지었죠. 그때 아리랑 본드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그 본드에다 이름을 그래 적어가지고 발행했습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본드라고 해가지고 이름 적어가지고 발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채권을 우리가 외국채라고 합니다. 외국채의 정의는 외국에서 팔리며 해당 외국 통화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팔리고 미국의 통화로 표시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발행하는데. 그 다음에 유로본드는 이것이 팔리는 국가의 화폐 이외의 화폐로 표시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는 그 나라는 달러를 쓰는데 달러가 아니라 거기서 유로가 거래된다. 원화가 거래된다. 위안화가 거래된다. 그런 것을 다 유로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 유로가 됐냐? 시작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유럽에 가가지고 채권을 발행했죠. 발행했으면 유럽에 갔다 그러면 뭐 유로로 발행한다든지 영국의 파운드로 한다든지 뭐 프랑스의 프랑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EU 나오기 전에 아주 옛날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나라 통화가 아니라 미국 달러로 영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 채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유로라는 그 통화 단위와 무관하게, 유럽하고 무관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로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리는 국가 화폐 이외의 화폐로 표시된 채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달러로 채권이 발행됐다. 그럼 그 채권도 유로 본드입니다.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가 원화로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것도 유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유로 본드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 커런시는 이제
유로 개념은 똑같은 용어입니다. 용어로 쓰는데 이제 본드가 아니라 커런시라는 거죠. 자국 이외의 지역의 은행에 예금된 외국 통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은 미국 은행들이 달러를 유럽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유로 커런시라는 거죠. 유로 본드가 발행돼 가지고 달러가 조달되면 그게 처음에는 당장에 유로 커런시로 유럽에 있는 은행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유로 커런시인 겁니다. 필요하면 미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달러라는 것은 세계 통화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뭐 투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 금융기관들, 투자은행들이 이제 이런 걸 발행하죠. 발행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조달해가 투자를 하죠. 유로 달러는 미국 이외 지역의 은행이나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예금된 미국 달러를 또 유로 달러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달러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또 이렇게 용어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채권은 굉장히 국제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채권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개인들은 잘 몰라요. 개인들은 잘 모르고 거의 거액 자산가라기보다는 기관 투자자, 그 금융기관들끼리 거립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국제화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서로 발행되고 서로 거래되고 예금도 통화 관계없이 다 예금이 되고 있는 상태다. 뭐 주식시장은 더하죠. 주식시장은 더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고 물론 개방된 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또 외국인도 자유롭게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 비해서 금융시장은 굉장히 국제화되어 있는 게 현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시장의 국제화,